자, 오늘은 그 센서 노드들 간의 클락 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클락 동기가 필요한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센서 노드들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RF를 파워 다운 하는 듀티 사이클링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센서 노드들이 항상 깨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되니까 같은 순간에 깨어 있지 않으면 통신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클락이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같은 시간에 웨이크업 한다고 하더라도 드리프트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클락 동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데이터 퓨전, 우리가 센서 데이터들은 뭐 중복되거나 그런 같은 데이터라도 여러 센서에 의해서 동시 수집될 수도 있고, 또 중복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센싱 인터벌에 따라서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IoT 데이터베이스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저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IoT는 아니지만, 이달 말에 제약 쪽에 딥러닝 연구하는 우리 컴퓨터학과 교수님 대학원 세미나 출전한다고 했죠. 그것도 굉장히 프로미싱해 보이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그러면 여러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중복되는 걸 어떻게 하려 하는, 데이터에 대한 타임 스탬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면 센서들의 위치가 알려져 있다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중복된 데이터를 이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제거하거나 혹은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프로토콜들이 되게 이런 클락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둘이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동시에 웨이크업 해야 되죠. SMAC도 그렇고 AMAC도 그렇고, 실제로 노드들이 동시에 웨이크업해서 RTS를 기다리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시는 무슨 말이냐? 웨이크업 스케줄링이 그냥 기존에 동기화된 프로토콜도 있지만 비동기적인 프로토콜도 있고. 근데 레이턴시는 뭐예요? 우리 DMAC, 스피드맥 살펴봤듯이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슬립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센서로부터 싱크로 가는 패스에 웨이크업 스케줄을 스큐시켜 놓죠. 안 그러면 매번 원합 갈 때마다 풀 사이클 타임이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클락 동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DCF, 와일드랜의 DCF에서 배웠듯이 슬롯 타임, 그 다음에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통신이 기다리다 안 될 때 타임아웃, 타이머들이 동작하는데 그게 다 클락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TDMA 같은 스케줄링 하려 해도 클락이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프로토콜에는 클락 동기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이라는 것도 관련됐지만 되어 있는데, 어떤 이벤트 사이의 상대적인 순서를 우리가 리스트 하려면 결국 시간 순서대로 오더링 해야 되는데, 클락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실내치기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Time of Arrival, Time Difference of Arrival. 하지만 UWB, 지금 이제 우리의 경쟁이 되는 게, 기존의 전파는 성능 차이가 워낙 커서 한 10배 정도 보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고, 또 하지만 또 한 가지 전파 중에서 유명한 게 UWB라고 있어요. 와이드밴드. 근데 UWB 통신을 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Time of Arrival. 그래서 삼각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기존의 것들은 이제 클락 동기에서 삼각 측량하기가 쉽지 않은데 UWB는 가능하거든. 그래서 UWB로 하면 1m 이하로 오차가 줄어들고, 잘하면 30cm까지 줄어드는데, UWB로 하면 벽이나 이럴 때마다 비콘들이 벽을 침범하지 못하니까, 벽이 거기서도 이제 UWB 실내치기 학회에서 UWB 가지고 이제 아직 영구적인 단계인데, 한 개 나오는데, 한 실내에서는 잘 되는데, 몇십 센치 단위로. 근데 이제 벽이 2개, 3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비컨이 안 들어요. 그럼 또 비컨을 거기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실내 측을 제대로 하려면 그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셀 커버 에리아를 넘어갈 때, 크로스오버 할 때, 여기 혹시 셀룰라 네트워크 공부한 사람, 뭐라 그러지? 이 자동적으로 자기 스테이션 에어리아를 넘어가면, 셀 에어리아를 넘어가면, 연결시켜주는 걸 굉장히 유명한 건데, 아무도, 핸드오버, 핸드오버가 필요해. UWB도. 그러니까 제약점이 많은데, 그리고 UWB 디바이스가 비싸고, 보통의 뭐 비콘이나 와이파이보다 비싸서 한 5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휴대폰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폰 11의 UWB가 필요했어요. 그건 뭐냐, 아이폰 11에서 실내치기를 이제 애플에서 비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성능이 안 나오니까, 일단 UWB를 집어넣자. 아이폰 11 비싼 디바이스니까. 그래서 UWB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면 UWB도 상당히 정확한 실내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변 측량 하면 정확하게 나오거든. 근데 그러려면 그 비콘들, 거기에 UWB에서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들이 클락 동기가 되어 있어야 돼. TOA를 하면 클락 동기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고, 보통 그래서 TDOA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클락 동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싸지. 그리고 쫙 깔아야 되고, 뭐 핸드오버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이 성능이 대등하다. 그럼 거기는 아직 연구 단계고, 그래서 그 실내측이 학회에서 그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 받은 게 UWB였고, 이태리였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돌로미티, 이태리 북부에 있는 산에 있는 대학인데, UWB 가지고 뭐 연구 단계지. 근데 뭐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 여기는 우리 같이 정교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야. 타임 오브 어라이벌 TDO에는 간단한 산수거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딥러닝 기반이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 사용하려면 클락 동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센서들 간의 어떤 협력적인 오퍼레이션, 뭐 움직이는 오브젝트의 움직이는 속도를 에스티메이션 한다든가 하려면 클락이 동기화되어 있어야 뭐 거리나 시간 이런 게 나오겠죠. 예. 사운드를 통한 타임 오브 플라이, 이것도 TOA나 TDOA랑 마찬가지인데, 사운드도 정확한데 얘도 이제 문제가 초음파 같은 걸로 하고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사운드로 하면 이 TOA나 이걸로 하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다른 문제 때문에 상용화는 안 돼 있고. 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리퀘어먼트인데, 센서 네트워크들은 클락 동기가 필요하고, 클락 동기를 해야 되는데, 클락 동기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클락 동기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러면 아무리 정확하게 클락 동기를 한다 해도 별 볼일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클락 동기 알고리즘 자체가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센서 노드들의 수가 굉장히 몇만 개씩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라지 넘버 오브 노드로 스케일업을 해야 되려면 중앙 집중적인 프로토콜이 아니라 분산적인 형태의 프로토콜로 알고리즘이 구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폴트 톨러런트,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휴먼 인터벤션 없이 뭐 센서 노드가 망가지거나 배터리가 고갈되거나 했을 때도 클락 동기 알고리즘이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센서가 갖고 있는 리미테이션이 있죠. 센서들이 되게 통신 밴드위스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파워나 메모리 캐퍼시티, 또 배터리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의 클락 동기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락 동기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 정확성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확성, 하나는 프리시전. 약간 다른 말이에요. 정확성 얼마나 정확하느냐. 프리시즌은 어느 레벨, 1초 단위냐, 1.1초냐, 1.01초냐, 1.0001초냐. 그 단위 자체가 이제 프리시전이고, 그런 정도의 클락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거랑 또 정확성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고, 클락
동기 알고리즘이 로컬 어떤 지역 안에서만 할 것이냐, 전체 글로벌하게 클락 동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 동기는 그 센서 노드들 안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들이 있는데, 이러한 오실레이션, 일정 주기로 오실레이션 하는 걸 이용해서 클락을 제너레이션 하죠.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의 정확성을 보통은 이 프리퀀시 에러 혹은 뭐 스큐 혹은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매니팩처러가 제공하는 어떤 스펙에 따라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계도 보면 시계가 점점 빨리 가는 시계 있고, 원래는 어토믹하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빨리 가는 거 있고 늦게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실제 정확성은 걔가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expected frequency, 일정 주기하고 실제 프리퀀시와의 차이를 accuracy라고 얘기합니다. accuracy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프리퀀시 에러라고 하고, 매니팩처러에 의해서 그 맥시멈 프리퀀시 에러가 보통 스페시파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시계 할 때 시계 몇 초 틀렸네. 이건 뭐지? 프리퀀시인가 아닌가? 내 시계에 있는데 원래 정확한 그 UTC라고 하는데, 표준시에 비해서 뭐 1초 빠를 수도 있고 1초 느릴 수도 있죠. 근데 1초 빨라도 만약에 프리퀀시가 일정하면 걔는 계속 1초씩 빠른 거지. 그때 그 차이는 뭐라 그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나오지만 걔는 옵셋이라고. 옵셋. 걔는 옵셋이고 얘는 뭐예요? 얼마나 빨리 갔냐 늦게 갔냐 하는 프리퀀시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보통 스큐 혹은 드리프트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에러는 보통 여기는 안에는 ppm,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ppm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위가, 프리퀀시 에러의 단위가 ppm이에요. parts per million. parts per million. 그러면 어떤 기준 밀리언 단위의 그 파트에 몇 파트가 오차가 발생하느냐. 100만 분의 1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parts per million, ppm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없지만 분명히 난 설명했어요. 분명히 설명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통의 에러는 뭐 10의 4승분의 1파트 혹은 10의 6승분의 1파트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00 정도 쓰니까 1에서 한 100 정도의 예를 들어 100만 마이크로세컨드가 1초죠. 1초에 10의 6승분의 1부터 10의 4승분의 1 정도의 그 오차가 발생하는 거지. 그 정도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파츠 퍼 밀리언으로. 실제로는 1초당 1 마이크로세컨드는 이 1 파트 퍼 밀리언에 해당하는 거고, 100 마이크로세컨드는 100 파트 퍼 밀리언에 해당하는 거죠. ppm에 해당하는 거죠. 100 ppm. 알겠죠? 실제로 버클리 모트에 사용하는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의 스큐는 초당 4.75예요. 4.75 pp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시간에 약 17.1ms, 58시간에 1초씩 틀려져요. 보통 센서 노드에 쓰는. 그걸 이제 정확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제 스테빌리티, 얼마나 안정적이냐. 안정적이냐. 얘가 어떤 프리퀀시에서 계속 그 프리퀀시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근데 그 프리퀀시 자체가 이제 점점 느려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죠. 그거를 우리가 스테빌리티라고 하고, 쇼텀, 단기에는 이 인스테빌리티가 환경적인 요소, 온도라든지 뭐 전압 혹은 샤크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롱텀 스테빌리티는 오실레이터가 점점 오래됨에 따라서 뭐 클락이 점점 더 느려지거나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클락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클락은 아까 이게 두 가지 요소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드리프트, 하나는 옵셋. 드리프트를 다른 말로 스큐라고 하고, 얘가 이제 클락의 프리퀀시를 표현해요. 프리퀀시가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다음에 옵셋은 또 페이스 옵셋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실제 시각과의 그 값의 차이를 옵셋이라고 하죠. 둘은 다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 i의 클락 C, 시간 t에서의 클락 C를 우리가 AIT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T가 이제 절대적인 시각이고 AI는 클락 스큐. 얘가 1.0이면 T랑 똑같은 거죠. 1.01이면 빨리 가는 거지. 0.99면 늦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그 노드 I 클락의 옵셋이에요. 옵셋도 0이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거지. 근데 옵셋이 뭐 양의 수면은 더 빨리 가는 거죠. 얼마만큼. 그 다음에 또 그 얼마나 점점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이 클락 스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퀘이션을 사용하면 우리가 두 개의 클락 사이의 상대적인 두 클락의 로컬 클락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C1 클락 노드 1의 클락 C 타임 C에서의 클락을 노드 2의 클락이랑 우리가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때 얘기하는 그 계수 A, 1, 2는 클락 1과 클락 2에 대한 상대적인 드리프트가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C2에 비해서 C1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혹은 늦게 가느냐. 그 다음 B, 1, 2도 둘 간의 옵셋의 상대적인 옵셋, 렐러티브 옵셋이 되는 거죠. 만약에 두 클락이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면 드리프트는 1이고 그렇죠? 옵셋은 제로가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락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서 노드들 혹은 분산 시스템에서의 클락은 다 이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 노드 간에 의한 통신에 의해서 클락을 동기화합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두 노드 사이에 클락을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둘의 정보를 교환해야 돼. 네, 클락이 얼마인지, 네, 옵셋이 얼마인지를 둘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되게 이런 노드들 간의 메시지 익스체인지, 정보 교환에 의해서 클락 동기를 맞추고 클락 동기를 맞출 때 결과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 생기는 딜레이, 메시징 딜레이가 일정하면 되는데 일정하지 않죠. 거리에 따라도 다르고 중간에 트래픽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딜레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어떻게 컴펜세이트해서 코렉션 하느냐가 클락 동기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결정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트래픽이나 이런 건 노디터미스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네트워크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샌더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샌드 타임이랑 억세스 타임, 프로퍼게이션 타임은 둘 간의 에어에서 무선이면 유선이라도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이, 그 다음에 수신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타임, 이런 게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에러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샌드 타임은 뭐예요? 호스트가 메시지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뭐 랜 카드면 랜 카드까지 보낼 때 걸리는 시간. 실제 어플리케이션 혹은 센스 네트워킹 프로토콜에서 클락 타임 스텝을 찍은 다음에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딜레이가 발생을 하죠. 그거를 센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액세스 타임은 뭐예요? 메시지를 전송할 때 기다리는 시간. 뭔가 이게 우리 맥 다 배웠으니까 영역이 뭐야? 액세스 타임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보내려면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상대방이 오케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옆에 뭐해? 액세스 타임 뭐해? 백오프 타임까지 포함이 돼요. 에? 백오프 타임이랑 RCT 방향까지 다 포함된 시간.
뭐 우리가 지금은 꼭 RTS, CTS, 클락 동기할 때 우리 그 여러분이 SMAC 프로토콜을 상기하면 다들 아직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시험이에요. SMAC을 상기하면 RTS나 CTS는 데이터 보낼 때 쓰는 거고 클락은 싱크 피어리드가 따로 있었죠. 그때는 그냥 클락 패킷을 보내요. 그걸 또 RTS, CTS 하면 오버헤드 너무 크지. 그래서 RTS, CTS는 안 들어가고 뭐에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백오프. 백오프를 괜히 하나? 언제 해? 누가 중정부가 아니면 클리어하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AMAC이나 SMAC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무슨 프로토콜이라죠? 우리가 무선의 가장 기본적인 게 알로하고 무조건 보내는 거고 우리가 쓰는 걸 뭐라고 하지? 자, 인성이 뭐라고 하나? 공부 하도 안 해. 내가 예습복습 하라고 그랬지? 아직 열심히 안 하는구만. 뭐라고 하지? CSM이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처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컬리전 어버이던스. 그래서 처음에는 Carrier Sense를 해야 돼. 삐지면 안 보내죠. 다른 통신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Carrier Sense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 하다. 아이들 하면 바로 보내나? 기억나나? 뭘 하지? 기억 안 나요? 뭐 해? 경현이 뭐 하나? 그치. IF, Interframe Spacing 만큼 기다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RTS, 트랜잭션이 처음이면 DIFS만큼 기다리는 거고,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RTS, CTS나 그런 패킷을, CTS나 데이터 보낼 때는 SIFS만큼만 기다리죠. 왜냐? 기존에 이미 시작된 트랜잭션은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약에 처음이면 DIFS만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그때까지 기다릴 애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콜리전 어버이스 때 랜덤 백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 알겠죠? 그게 액세스 타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도착해도 맥에서 바로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피지컬 레이어에 보내면 어떻게 돼? 안 되니까 기다리잖아. 그게 액세스 타임이에요. 액세스 타임. 프로퍼게이션 타임은 뭐죠? 그 전파가 날아가는 시간. 전파는 뭐의 속도로 날아가나? 영웅이? 전파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인성이 전파의 속도는 무슨 속도인가? 응? 전파의 속도가 무슨 속도예요? 빛의 속도. 전파도 비야. 뭐 여러분이 이제 가시광선 있고 뭐 RF 있고 뭐 있죠? 자외선 있고 적외선 있고 뭐 이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파거든. 빛의 속도로 나눠요. 초당 얼마나 날아가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얼마 날아가나? 30만 킬로미터. 그거를 나노세컨드로 하면 30cm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블루투스 같은 게 한 몇십 메타죠? 그러니까 몇십 메타 날아가면 몇십 나노세컨드 걸리겠죠? 30cm니까 1m 날아가는데 약 3나노세컨드고 그 다음에 10m 날아가면 30나노세컨드 될 거고 그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그 나노세컨드 레벨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되게 원업 디스턴스는 되게 짧으니까 무시될 수 있고 리시브 타임은 뭐예요? 패킷이 도착했어. 그럼 이제 맥레이어에 올라오죠. 올라와서 걔가 결국은 그 리시빙 노드에서 그 패킷을 처리하려면 클락 동기 알고리즘까지 전달돼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보통은 외부에서 온 거니까 인터럽트가 걸리고 인터럽트를 우리 어제 배웠지. 시그널. 유저 레벨 핸들링 하려면 시그널이 도착해서 시그널 레벨에서 얘가 핸들해 줘야 되죠. 그거를 클락 동기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가 exception이나 interrupt, 외부 interrupt가 발생했을 때 디폴트로는 시스템에 있는 exception handler 혹은 interrupt handler, 걔는 firm웨어예요, firm웨어. 그래서 CPU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고 걔네들이 이제 OS 시스템 콜을 하는데 그런 exception이나 interrupt 처리를 우리가 사용자 단에서 하는 걸 시그널이라고 하죠. 유저가 시그널 핸들링을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인성이도 그렇고 뭐 지금 너무 늦긴 했지만 둘 다 잘 모르면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라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뭐 샌드 타임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보내는 시간, 여기서 액세스 타임은 미디어가 어베일러블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프로퍼게이션 타임, 그 다음에 리시브 타임, 걔는 인터럽트 걸리고 시그널 핸들링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런 에러들을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고 내가 딜레이가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트래픽이 낄 수도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확성이 좌우된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서버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클락 값을 클라이언트, 그 연결된, 서버한테 클락을 다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한테 보내면, 만약에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일반적인 레이턴시가 굉장히 작다면, 원하는 애큐러시에 비해서. 그럼 뭐예요? 심플 원웨이 메시지면 간단한 거죠? 내 시간이 몇 시하고 알려주면, 얘가 뭐 몇 나노세컨드밖에 안 걸린다 가정하에 그러면 바로바로 동기하면 되잖아. 그게 이제 원웨이고 서버가 이제 바로 자기 클락을 알려주는 거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좀 간단하니까 그보다 좀 더 정확한 거는 라운드 트립을 해서 이 네트워크상의 딜레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먼저 해. 나 시각 이제 동기할 때가 된 것 같아가 오면 그 다음에 서버가 리스폰스를 보내요. 그러면 이 한번 리퀘스트가 가고 리플라이가 가면서 내 시각이 그 서버에 있는 시각이 나한테 오죠. 하지만 이때 아까는 첫 번째 원웨이는 딜레이는 무시했는데 이때는 라운드 트립이니까 이쪽에서 발생하는 라운드 트립 그 메시지 딜레이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의 반일 테니까. 그래서 원웨이 레이턴시를 에스티메이션해서 그거를 차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NTP,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는 클락 동기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 투웨이 익스체인지를 가지고 이 메시징 딜레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그때도 어떤 때는 빨리 걸리고 어떤 때는 늦게 걸리니까 대개는 쇼티스트 라운드 트립 타임 때 발생한 걸 가지고 계산해. 그게 좀 더 정확하니까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래서 클락 알고리즘에서 가장 간단한 여기도 이제 투웨이 익스체인지인데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다음에 서버가 자신의 시각을 서버의 타임을 찍어서 클라이언트 다시 보내주죠. 가장 간단한 게 리모트 클락 리딩이에요. 투웨이 익스체인지 방법이죠. 이게 1989년에 제안됐어요. 자, 그러면 그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타임 스탬프를 T0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S타임, 서버의 타임을 여기서 마킹을 한 다음에 다시 T1에 보내주면 실제 라운드 딜레이는 얼마가 걸려요? T1-T0만큼 걸린 거죠. 거기 send time, access time, 뭐 propagation delay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receive time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그래서 실제로 메시징 딜레이는 뭐예요? 이거의 반이 되겠죠. 2분의 T1-T0.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걸리는 딜레이가 2분의 T1-T0만큼 소모가 됐을 테니까 이 서버가 보내준 시각 TS타임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면 이 시간을 메시징 딜레이까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아직까지 산수잖아. 어려운 거 없죠. 1980년대 말만 해도 이렇게 막 새로 연구할 게 이렇게 쉽게 널려 있었어. 내가 저 석사 졸업하고 한국통신 다닐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도 AI가 잠깐 인기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 전공이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 중에서 AI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날리지 베이스 이런 거 많이 연구했는데 그때 AI 전공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 망했다기보다도 별로 너무 성과가 없지. 왜냐하면 90년대 암흑기 계속 암흑기였다가 최근에 뜬 거예요. 2010년 뭐 그 이후로 뜬 거예요. 그거를 다 견뎌 이겨낸 사람이 그 제프리 힌튼이니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구를 따라가기가 쉽겠어. 그런 몇십 년을 고민해갖고 수학적으로 풀다가 이게 이제 프랙티컬에도 밸류를 본 거야. 알겠죠? 이런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얘는 뭐만 에스티메이션 해요?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딜레이를 에스티메이션하고 투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서버의 시간을 다시 코렉션 해주죠. 딜레이만큼. 그래서 서버의 시간을 아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로컬 클락과 서버의 시간 사이에 옵셋을 알 수 있죠. 옵셋을 알 수 있어. 옵셋도 에스티메이션 뭐 네. 얘는 그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 옵셋이랑 네트워크 딜레이. 아까는 리퀘스트하고 할 때 타임스탬프를 클라이언트에서만 요청을 했거든. T0, T1을 찍었어요.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은 서버 시간을 같이 찍어.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T1 시간에 보내고 노드 B에서 T2에 리셉션 된 거고 다시 보내기 전에 T3에서 타임스탬프를 찍고 T4를 찍네. 중간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시간이 클라이언트에서 T1, T4, 서버에서 T3, T2, T3가 찍혀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옵셋이랑 딜레이를 동시에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동시에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딜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딜레이. 메시징 딜레이는 얘가 보내기 전에 타임스탬프 찍고 보내자마자 타임스탬프 찍으면 이게 딜레이죠? 근데 딜레이에 클락에 그 스큐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둘 다 찍었는데 얘가 1초씩 빨리 가면은 얘가 10에서 찍었는데 얘가 이 딜레이도 1이면은 얘가 12에 찍힌다고. 11이 아니라. 이쪽은 그 옵셋만큼 또 적게 되죠. 그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이는 뭐예요? T2-T1하고 T4-T3 이게 한쪽 딜레이 또 한쪽 딜레이 아니야. 근데 거기는 하나 옵셋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겠죠.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실제 딜레이가 된다. 이해되죠? 그게 딜레이가 되고 옵셋은 반대로 이거를 빼주면 옵셋이 돼요. 빼주면. 잘 여러분이 이그젬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의 딜레이에서 다른 쪽의 딜레이를 빼주면 그걸로 옵셋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딜레이과 옵셋과 딜레이를 동시에 에스티메이션하고 이게 가장 클락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이거를 NTP, PC에서의 클락 통계에서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서 네트워크에서 제한된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기 전에 기존에 분산된 환경, PC에서 예를 들어 분산된 환경에서의 클락을 동경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했냐. 그게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에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그래서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아까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은 되게 이제 싱글 합이죠. 근데 네트워크는 멀티 합으로 가잖아. 그럼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을 트리 형태로 해야 돼. 여러 홉을 걸쳐서. 그래서 이 퓨전C와 동기화된 루트의 프라이머리 타임 서버가 있는 거고 UTC는 퓨전C예요. UTC는 Coordinated Universal Time이라는 퓨전C고 걔는 이제 UTC는 아주 정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UTC, 이 프라이머리 서버에 이제 그 컴퓨터들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자신의 페어렌트하고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옵셋과 딜레이를 에스티메이션 한다.
근데 이 그때그때마다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non-deterministic하게 발생하니까 한 번 해가지고 부정확해지니까 그거를 되게 여러 번 해서 그 중에 평균을 잡든지 뭐 미니멈 값을 사용하든지 그래서 정확성을 높여요. 보통은 미니멈 딜레이를 사용하고 그래서 딜레이 베어런스를 줄이고 그러면 보통은 이 서버인데 서버가 UTC는 뭐 뒤에 좀 더 설명하죠.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UTC랑 동기화되기는 실제로는 보통 GPS에 연결되어 있다. GPS의 오차는 보통 10나노세컨드로 굉장히 정확해요. 10나노세컨드 정확해서 GPS가 제공하는 시각이 정확한 표준 시가 되는 거고 걔를 이제 트리 형태로 해서 그 밑에 서버하고 그 밑에 차일드하고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하고 에스티메이션해서 전체 네트워크 한다. 그래서 NTP에서 사용하는 클락의 타임 스탬프는 64빗 타임 스탬프를 쓰고 32빗은 초, 밑에 32빗은 프랙션에 사용을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프리시즌이 점하고 0이 32개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2의 32승 초면은 얘가 136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표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TP의 그 정확성은 이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에서는 한 몇십 밀리, 28, 약 30ms. 그 다음에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는 작으니까 거기서는 뭐 1에서 한 50, 훨씬 더 작아진다. 그래서 윈도우 비스타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도 NTP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각이 조금씩 오차가 생겨서 NTP가 별로 우리가 이네이블 시키지 않으면 작동 안 하나 봐 지금 현재는. 그쵸?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PC의 시간 보면 좀 다르잖아. NTP 하면 거의 초 단위로 같아야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 아마 옵션은 들어가 있는데 기본 설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에는.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조사해서 설명해주면 중간고사 보너스 10점 하긴 좀 5점. 자기 PC에서 NTP 설정하고 되는 거 보이면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UTC는 그 전에 그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약간 GMT하고 유사하지만 GMT가 지구의 자전이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GMT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절대적인 시각을 하기 위해서 1972년 이후로 UT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제공하는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UTC를 표준시라고 하고 UTC는 기본적으로 세슘 원자의 이 진동 주기를 이용해서 절대적인 시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아토믹 타임이라고 하고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가 굉장히 일정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약 70개의 내셔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떤 국가 연구소에 세슘 원자의 진동 주기를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그 평균을 구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해서 표준시를 측정합니다. 그럼 굉장히 정확하겠죠. 지구 자전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얘는 뭐 하루에 한 번 자전하지만 실제로는 뭐 자전이 약간 불규칙적이 있는데 얘는 정확하겠죠. 하지만 그 실제 지구의 자전과 매치해야 되죠. 우리는 실제 지구 시계에 살고 있으니까 24시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때로는 가끔 윤초를 삽입한다. 우리 윤달이 있듯이 여기도 윤초가 가끔 추가해서 지구 자전이랑 매치시킨다. 그 다음에 이런 윤초는 지구 자전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측정한 거랑 뭐 천문대가 측정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 UTC가 시각에 있어서는 D 스탠다드예요. 더 스탠다드. 보통 더 스탠다드가 일반적인 발음인데 이제 강조할 때는 사람들이 D라고 그런다고 미국 사람들도 D 스탠다드. 그래서 NTP에도 사용되고 항공, 교통, 그다음에 날씨 등 여러 가지 시각에 UTC가 사용이 된다. NTP가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좀 더 간단한 게 심플 NTP라고 하고 얘는 더 간단하지만 약간 덜 부정확하지만 얘는 인베디드 디바이스는 아주 뭐
정확한 시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 심플 N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우터가 없는 서브넷, 랜에서도 라우터를 벗어나지 않은 서브넷 안에서는 우리가 IEEE 1588이라는 표준을 쓰면은 좀 더 정확하게 몇백 나노세컨드 수준으로 정확하게 그 서브넷 안에서 클락 동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고 GPS의 오차는 10나노세컨드니까 가장 정확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클락 동기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센서들이 90년대에 센서 노드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죠. UCLA랑 UC 버클리를 기준으로 뭐 스마트어스 프로젝트가 나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처음 이제 부닥친 문제가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락 동기. 뭐 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클락 동기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클락 동기를 했고 이게 버클리에서 나온 첫 번째 아이디어가 RBS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Reference Broadcast Synchronization 2002년에 발표되어 있고 OSDI는 Operating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에서 얘가 운영체제 쪽에 베스트 컨퍼런스고 얘는 IEEE 컨퍼런스도 아니고 ACM 컨퍼런스도 아니에요. 아마 이게 유제닉스 컨퍼런스고 유제닉스라고 약간 유닉스 커뮤니티 같은 아카데믹 소사이티인데 몇 개의 컴퓨터 학회들은 그 유제닉스 컨퍼런스에 있는 컨퍼런스들이 전 세계 베스트 컨퍼런스고 이 OS 쪽은 이게 베스트 컨퍼런스 OSDI. 여기 이제 발표를 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샌더하고 리시버가 보내는데 샌더가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각을 자기 주변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2A 익스체인지예요? 1A 익스체인지예요? 1A죠? 한번 보내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타임스탬프 안 찍어. 보통은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내 시각이 이렇게 알려주잖아. 얘는 그냥 메시지 하나 보내면 그걸로 끝이야. 아이디어는 뭐냐? 내가 내 원업 네이버한테 서버가 내 메시지를 한번 RBS 패킷을 딱 보내면 리시버들은 원업 레인지 안에 있죠? 얘들은 거의 동시에 받을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동시에 받겠지? 동시에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샌더가 보내는 이 메시지를 리시버들이 받을 때, 리시버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의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리시브 타임은 차이가 있지만, 샌드 타임과 억세스 타임은 다 동일하죠? 그렇잖아. 샌더 하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RBS 레퍼런스 패킷을 받은 시각은 거의 같을 거라고. 샌드 타임, 억세스 타임도 같고, 실제 영향을 받는 거는 약간의 이거는 거의 무시할 정도고, 이 리시브 타임에서 약간의 차이. 그래서 그 시각이, 레퍼런스 패킷을 받은 시각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클락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리시버들끼리 야, 너 몇 시에 받았니? 너 몇 시에 받았어? 하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N개의 노드가 하려면 각각이 N-1이라는 통신을 하겠죠. 그래서 시각을 비교해서 그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네이버들의 받은 시각을 기록해서 자기랑 옵셋을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걸로 클락 동기를 하는 거. 리시버 투 리시버 싱크로나이제이션 방법을 쓰고 타임스탬프가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 message broadcast at the physical layer will arrive at a set of receivers with very little variability in its delay. 결과적으로 send time, access time은 같고 거의 같은 시각에 메시지가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sender는 이 레퍼런스 패킷을 네이버한테 브로드캐스트하고 각각은 자신의 리셉션 타임을 기록한 다음에 자신의 리셉션 타임을 교환해서 자기 주변 네이버들의 옵셋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센서에 쓰기 간편하죠. 간편하면서도 간단하게 클락 동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들은 자신의 클락을 바꾸지 않고 상대방의 시간의 클락을 쟤는 나랑 얼마 차이가 나니까 그걸로 컨버전 할 수 있게 상대방의 옵셋만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정보를 계속해서 레퍼런스 패킷을 가끔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내 네이버들의 받은 시각이랑 비교해보면 옵셋이 1초가 차이 나는데 점점 나중에 2초, 3초 빨라지면 얘는 점점 빨리 가는구나. 얘는 점점 느리게 가는구나 하고 그 네이버들과 자신 간의 상대적인 드리프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시각 옵셋의 추이를 살핀 다음에 각 네이버 사이에 드리프트 에스티메이션 하려면 결과적으로 점점 느려지거나 빨라지니까 아까 클락 모델에 따르면 리니어 모델이죠. 점점 빨라지니까.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그 드리프트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고 자기네 실험 결과로는 30개 정도의 옵셋만 에스티메이션 하면 정확하게 드리프트를 예측할 수 있고 더 많이 기록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크리티컬 패스,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딜레이에서의 넌 디터미니즘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가장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얘는 샌더에서 발생하는 샌드 타임과 액세스 타임을 제거해 줄 수 있죠. 동시에 받으니까. 하지만 싱글합 네트워크에서 네이버들끼리 메시지 익스체인지를 하려면 O N자승, N 곱하기 N-1 이게 필요하니까 메시지 익스체인지가 필요하고 이게 원업 네트워크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멀티합으로 되면 좀 복잡해지죠. 이렇게 보내고 또 이쪽 보내고 둘 간에 또 싱크로나이즈 하려면 이게 어렵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스몰 스케일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라지 스케일 네트워크에 사용할 때는 좀 어렵고 오차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2002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센시스에 제안된 게 TPSN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Time Sync Protocol for Sensor Network. 그래서 그 센서 네트워크 중에 가장 메이저 컨퍼런스 중에 하나가 센시스예요. 근데 이런 컨퍼런스들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센서 네트워크 이제 거의 연구 많이 됐기 때문에 센시스, 모비학. 근데 모비학 저번 여름에 갔다 왔는데 발표하는 학교들의 수준은 좋은데 높은데 컨퍼런스의 규모나 퀄리티를 보면 약간 좋은 컨퍼런스보다 한 좋은 워크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왔어요. 옛날에는 프리미엄 컨퍼런스였거든. 근데 이제 위상이 바뀌면서. 닙스가 옛날에는 워크샵이었다고. 워크샵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그 명성을 가진 컨퍼런스로 바뀌었지. 그래서 컨퍼런스 분야에 따라 흥망성쇠를 갖는. 자, 타임 싱크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아까는 RBS는 뭐예요? 이게 원업에서만 되고 멀티합은 익스텐션이 안 되는데 얘는 멀티합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타임 서버를 중심으로 트리 형태로 만든다고. 트리 형태로 해서 결과적으로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요. 스패닝 트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스패닝 트리가 뭔지는 다 배웠죠? 스패닝 트리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안 배웠나? 데이터 구조 안 배웠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러면 학부 수업 듣기 좀 뭐하면 대학원 알고리즘 수업을 좀 들어야 돼. 이거는 CS 우리 학부도 2학년 때 배우는 거. 네트워크에 있는 분산 노드들을 모두 커버하는 트리. 트리 형태로 커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써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노드를 커버하면서 엣지가 제일 적은, 최소화되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 그래서 레벨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는 전체 네트워크를 커버하는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루트로부터 자신의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페이스에서는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각 노드는 자신의 페어런트하고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NTP 비슷하죠? 그거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버클리 미카 노드에 구현을 했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맥 레벨 타임 스탬핑. 타임 스탬프를 클락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찍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장 밑단이 뭐죠? 맥이죠. 맥에서 찍으면 타임 스탬프 가장 정확한 건 샌드 타임이나 거기서 오버헤드 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보내기 전에 딱 찍으면 되잖아. 액세스 타임. 액세스 보내기 전에. 네트워크 트랜스미션 전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바로 전에 맥 레벨에서 타임 스탬프를 찍고 리셉션 하자마자 찍고 그럼 그게 제일 정확하다 이거지. 맥 레벨 타임 스탬프를 제한을 했고 샌드 타임과 액세스 타임에서 발생하는 uncertainty 또 리시브 타임에서 발생하는 uncertainty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스탬프를 찍는다. 그게 이제 TPS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런 맥레벨 타임 스탬프를 쓰면 샌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uncertainty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RBS보다 RBS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멀티허브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다 하는 게 입장이고 자신들이 RBS랑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RBS가 약 29, TPS에는 약 17이니까 한 반 정도 클락 평균 에러를 줄일 수가 있다. 마이크로세컨드. 다 마이크로세컨드 레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월스트 케이스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베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평균보다 적은 비율도 더 많고 더 쉐입이 다 가운데로 모일수록 좋은 거 아니야? 분포가 그런 식으로 RBS보다는 이게 낫다 하는 게 TPSN이고 이게 이제 2003년 아까 바로바로 나왔는데 2002년 2003년에 TPSN이 나오고 그다음에 2004년에 또 센시스에 그걸 또 업데이트한 FTSP Flooding Time Synchronization Protocol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야? RBS랑 TPSN을 결합한 거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그 라디오 브로드캐스트를 쓰면은 내가 한꺼번에 이 주변이랑 아까 그 TPS는 뭐예요? 클라이언트들이 원웨이 익스체인지를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트리라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 수가 많아지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하지? 옵셋 딜레이 에스티메이션, 그 NTP가 이걸 쓰고 있어서 TPS는 그걸 썼는데 얘는 그거보다 그냥 RBS식으로 서버가 한 번씩 뿌리면 브로드캐스트 하면 되잖아. 밑으로 쫙.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투 익스체인지가 아니라 한 번에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그래서 FTSP는 라디오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리시버하고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TPS에 나와 있듯이 맥 레벨 타임 스태핑을 우리도 쓰겠다. 그래서 정확한 그 샌드 타임이나 억스 타임에서 발생하는 그 언서틴티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샌더는 그 바이트 레벨로 그 타임 스탬핑을 찍어서 주어진 바이트 트랜스미션의 글로벌 타임을 샌더가 기록해 놓고 리시버는 로컬 타임에 특정 그 로컬 클럭에 맞춰서 그 타임 스탬프를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샌더가 이제 그 원래 타임 서버니까 걔가 글로벌 타임을 주지만 리시버가 찍으면 로컬 타임으로 찍게 되면 그 글로벌 타임이랑 로컬 타임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옵셋이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타임과 로컬 타임의 디퍼런스를 가지고 클락 옵셋을 리시버의 클락 옵셋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메시지 프로퍼게이션 타임이나 메시지 딜레이에 대한 오버헤드는 고려하는 무시해도 된다. 우리는 정확하게 맨 레벨 타임 스태핑 했고 RBS를 했으니까 그에 의한 오차는 작으니까 무시하겠다. 그 다음에 얘도 그 인터럽트 핸딩이나 인코딩에서 발생하는 그 지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타임스탬프를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RBS랑 마찬가지로 그 여기서 발생한 옵셋을 가지고 그 글로벌 타임과 로컬 타임의 드리프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죠. 드리프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클락 사이의 렐러티브 드리프트가
되게 일정하다면은 둘 사이에 리니어 패션으로 내가 글로벌이라는 게 나의 페어렌트 서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리프트를 또 관리하겠다. 아까 RBS랑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겠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RBS인데 RBS는 여기인데 트리로 만들어서 퍼트리는 거야.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레벨 타임 스탬핑을 쓰고. 그래서 멀티업으로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수 있다. 루트가 맨 처음에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시지를 자신의 타임 스탬프를 찍고 루트 아이디를 보내면 한 번에 보내면 내 다음 레벨을 한꺼번에 동기화되는 거죠. All synchronous periodical transmit.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을 보냈는데 얘도 중구난방 브로드캐스트를 하면은 막 콜리전도 나고 발생하는데 얘는 그 매번 보낼 때마다 루트 아이디랑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모든 노드, 그 스패닝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가 한 번씩만 브로드캐스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퍼진다. 그래서 루트 아이디랑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각 노드는 리던던트한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 한 번씩만 보내면 밑으로 퍼지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FTSP는 플러딩 스킴을 쓰지만은 기본적인 무식한 플러딩이 아니라 한 번만 자기 브로드캐스트를 하면 전체가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도록 그 노드당 이런 클럭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시지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스킴을 사용했다. 알겠죠? 이게 FTSP고 그래서 여기에 클락 에라는 보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나? FTSP의 클락 에라는 한 4 마이크로세컨드, 3, 4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굉장히 정확하죠? 아까 30 마이크로세컨드 한 16에서 한 4로 질렸어요. RBS랑 그걸 결합했더니. 그래서 클락 동기를 쓰면 이렇게 에라가 유지가 되다가 타임 싱크를 안 하면, 클락 동기 안 하면 이렇게 오차가 커진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드리프트를 하는데 드리프트 매니지먼트를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퍼져 있다가 클락 에라가 퍼져 있다가 드리프트까지 하면은 점점 시간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로 클락 에라를 분포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마도 내가 이걸 그림을 봤는데 요거는 거꾸로 된 것 같아. 이게 오프라인이고 가장 퍼져 있는 게 이게 클락 온라인으로 드리프트 했을 때 요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 같거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 레전드는 논문 쓴 사람이 잘못 표기해 놓은 것 같아요. 에라인 것 같아. 클락 동기 드리프트 매니지먼트 할수록 이게 베일 쉐입이 돼야지, 그치? 퍼져 있다가. 자, 두 번째 토픽, 센서 네트워크의 라우팅을 봅시다.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 이제 라우팅을 하면 보통 라우팅 테이블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라우팅을 생각했는데 센서들이 간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거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플러딩이에요. 어떤 무선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가 자신의 메시지를 데스티네이션 보내려고 하는데 라우팅 토폴로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보낼지 모른다. 가장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야. 브로드캐스트 하고 그다음에 수신하는 노드들이 브로드캐스트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다 보면 중복된 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홉 카운트를, 맥시멈 홉 카운트를 설정해 놓는 거야.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뭐 최대 이걸 넘어가진 않을 거다 하고 맥시멈 홉 카운트를 하면 결국 각 노드가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해서 만약 맥시멈 홉 카운트가 아직 리치 안 됐으면 계속 다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이 데스티네이션 아니면 또 브로드캐스트 하고. 플러딩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까지 도착하겠죠. 누가 다 내 주변 사람한테 다 알리는 거야. 다 알리고. 언젠간 도착하겠지. 토폴로지 관리도 필요 없고 어떤 패스로 가야 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 하지만 이제 이런 플러딩, 아마 플러딩을 직접 바로 쓰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여기서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긴다. 첫 번째 임플로전. A가 브로드캐스트하고 B, C가 받았는데 B가 더 브로드캐스트하면 D가 B랑 C 연결되어 있으면 D는 A라는 그런 메시지를 중복적으로 받게 되죠. 궁극적으로 중복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하나의 노드가 같은 메시지를 여러 개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이벤트가 디텍션 되면 여기 A라는 노드가 있고 B라는 노드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 Q, 여기 Q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나? 여기는 그림은 안 그렸지만 여기 Q가 있고 R이 있고 S가 있으면은 Q라는 이벤트는 A만 디텍션하고 S는 B만 디텍션, R은 커버리지 에어리어가 중복되죠. 두 개 동시에 커버되니까 R이라는 이벤트는 A, B에 중복되게 수집이 돼요. 그럼 C에서 받게 되면 R은 A로부터도 받고 B로도 받고 중복되죠. 이거를 오버랩이라고. 같은 이벤트가 하나 이상의 노드에 의해서 센싱 되는 경우 그 오버래핑이 된 영역의 이벤트들은 중복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딩을 하게 되면 모두 플러딩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컨텐션도 많아지고 컬리전도 많아지고 중복적인 것도 생기고 오버랩도 생기고 궁극적으로 노드의 에너지 소모는 많아지게 되죠.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를 보여준 거고 이제 이 플러딩을 개선했는데 플러딩의 또 다른 형태가 가시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플러딩을 살짝 모디파이 한 거예요. 가시핑.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의 데스티네이션에 보내는 방법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알리는 게 플러딩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굳이 다 알릴 필요가 있나. 자기 네이버 중에 랜덤하게 셀렉트했는데 한 네이버 이벤트만 알리는 거야.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누구한테 하면 얘도 들으면 자기 네이버 중에 하나씩만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래도 다 퍼진다 이거지. 이걸 가시핑이라고 그래. 가시핑. 네. 그래서 그 어떤 중복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죠. 인플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버헤드 적고 트래픽도 적은데 문제는 가시핑을 하다 보면 어떤 루트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한참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해서 딜레이가 오래 걸리고 가시핑을 한다고 반드시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스킴들이 주로 사용되고 일단 마넷의 라우팅에도 이 가시핑 비슷한 멀티캐스트 릴레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자주 사용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전공이 패러렐 아키텍처였고 일단 캐시코런스를 했지만 캐시코런스를 하기 전에 그 멀티 컴퓨터라고 해서 분산 형태의 패러렐 아키텍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뭘 제안하고 발표했는데 그때 많이 연구하던 그룹이 그 MIT에 있었고 MIT 그룹에 그 사람이 버클리에 교수로 가서 스마트더스트 센서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야. 그 데이비드 클러라는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나온 그 MIT 그룹에서 나온 라우팅 이게 뭐냐 노드 수가 병렬 컴퓨터인데 노드 수가 보통 인텔에서 개발한 터치스톤이라는 펜티움 프로를 프로세서를 65,536개 연결했다. 이게 슈퍼컴퓨터지. 요즘에 슈퍼컴퓨터는 다 병렬 컴퓨터니까. 그러면 통신하려면은 그 노드들 사이에 쉐어드 메모리 공유는 불가능해. 캐시코런스 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메시지로 주고받는 통신을 하는데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이런 네트워크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노드들을 연결한 네트워크 사이 버스가 아니라 버스는 속도가 안 되니까 보통 여러분한테 뭐 컴퓨터 아키텍처 설명했었나? 이 메시라는 네트워크 2디멘셔널 메시에 있죠. 바둑판 모양. 그 양 끝을 연결하면 뭐라 그랬죠? 토러스. 2디멘셔널 토러스. 그걸 3디멘셔널 하면 3D 토러스. 이렇게도 연결되는. 3D 토러스 형태로 연결하거든. 이제 거기서 이제 메시지 패싱을 하려면은 가장 간단
라우팅이 디멘션 오더 라우팅에서 X축으로 가고 Y축으로 가고 Z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X축으로 먼저 가고 Y축으로 먼저 가고 Z축으로 가면 이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트래픽이 그 컨제스션이 발생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디멘션 오더 라우팅에서 그 다음에 한 게 어댑티브 라우팅에서 X축으로 가는 게 X축, Y축으로 번갈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전체 네트워크를 좀 규율하게 더 분산시킬 수 있고. 그 중에 또 나온 아이디어가 케이어스 라우팅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이스카에 발표됐는데, 이스카가 아키텍처 쪽에 탑 컨퍼런스. 그게 이거예요. 가시핑. 다 보내지 말고 랜덤하게 한 군데만 보내서 얘한테 보냈다, 얘한테 보냈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케이어스 라우팅. 케이어스 라우팅. 그것도 이것들랑 비슷한 스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커넥션이 위로도 있고 옆으로도 있고 밑으로도 있고 3디멘션하게 있는데 그 중에 랜덤하게 보냈어도 라우팅하게 되면 이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 그 컨제스션을 좀 더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랜덤리스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컨제스션을 막을 수 있는 거고, 뒤에 우리 연구실에서 제안한 버추얼 싱크 로테이션을 라우팅해 보면 거기서도 이제 랜덤하게 싱크를 돌려가는 게 가장 에너지 소모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직관적인 것보다 랜덤리스가 좋은 경우가 꽤 있거든. 그다음에 캐시 블락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도 랜덤 리플레이스먼트가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뭐 논문 초기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보다 낫다 하는 형태로 소기에 나온 거고, 가장 그 센서 네트워크 쪽에 좀 특이한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디렉티드 디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디렉티드 디퓨전.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전에 우리 그 IoT 할 때 그 라우팅이랑 그때 뭐 인터레스트 프로퍼게이션하고 뭐 리플라이하고 할 때 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는데 아주 정확하게 그 프로토콜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디렉티드 디퓨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원래 라우팅은 노드에 주소가 있고 각각의 라우팅 테이블에 있어서 주소, 내 네이버 주소로 누굴 보낼 것이냐 해서 라우팅 테이블 보고 보내는데, 얘는 주소로 어드레싱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어드레싱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트릭 라우팅.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디렉티드 디퓨전에서는 애트리뷰트하고 밸류 페어로 데이터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이그젬플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어트리뷰트 밸류, 얘가 어트리뷰트고 얘가 밸류고 그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타입은 바퀴가 달린 자동차고, 그 어떤 타입, 그 인스턴스는 얘는 트럭이고, 그 중에서도 로케이션은 뭐 이게 우리 XY 좌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 시그널의 강도, 여기서 어떤 강도인지 모르겠는데 강도는 뭐 0에서 1 사이에 0.6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컨피던스 매치가 얼마나 발생했냐 0.85.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 밸류 페어로 어떤 데이터를 스페시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센서 노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어드레스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어떤 노드가 되게 싱크죠.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싱크가 자신이 관심 있는 데이터를 표현해서 그 인터레스트를 네트워크에 뿌릴 수가 있다. 인터레스트 프로퍼게이션. 그래서 node requests data by sending interest for the interest. 나는 이런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 하고 싱크가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싱크가 detect vehicle location in 이 좌표에 있는 vehicle에 이런 위치에 있는 차량을 디텍션해서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매 20ms만은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내 관심사를 싱크가 보내면 네트워크에 뿌리면 그 해당하는 정보를 가진 센서, 소스들이 그 정보를 다시 싱크한테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디렉티드 디퓨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보는 게 디퓨전,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뿌리고 오고. 그래서 디렉티드 디퓨전의 메시지 전송 단계는 이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맨 처음에 싱크가 자신이 관심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네이버들한테 브로드캐스트해요.
인터레스트 프로퍼게이션. 나 이런 데이터 관심 있으니까 가진 데이터들 나한테 좀 알려줘. 프로퍼게이션 하는. 그러면 이 인터레스트가 프로퍼게이션 되면서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이 인터레스트가 어디로부터 왔지? 자기가 인터레스트를 한 엣지로부터 받으면, 그 노드로부터 받으면 내가 다시 인터레스트 보낼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레디언트는 인터레스트가 온 반대 방향으로 셋업을 해 놓는 거지. 그래서 gradential setup pointing back to where the interest came from. 그 다음에 중간에 노드들은 그 내가 받은 인터레스트랑 또 데이터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 데이터의 것들을 중간에 캐싱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시간이 되면 걔는 이제 인밸리드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캐시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캐싱한다. 중간 노드를 캐싱한다.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싱크로부터 퍼져나가서 결국은 센서 노드들, 소스가 그걸 인터레스트 프로퍼게이션 하면 만약에 걔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그 인터레스트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셋업되니까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자기가 관련된 메저먼트 데이터를 라우팅해 줄 수 있다. 왜냐? 인터레스트가 오면서 라우팅 정보가 셋업되어졌으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 프로퍼게이션. 그래서 인터레스트가 프로퍼게이션, 디퓨전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죠. 근데 그 인터레스트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소스로 왔으니까 데이터가 디퓨전 되는 것도 여러 경로로 퍼지게 된다고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싱크가 뭘 하냐면 reinforcement를. 자, 내가 어떤 데이터에 관심 있어 하고 보냈는데 그 데이터가 다시 인터레스트 반대 방향으로 오죠. 근데 온 것 중에서 나는 얘가 이쪽 패스로 제일 빨리 왔네. 그러면 그 빨리 온 패스, 내가 원하는 그 패스에 있는 거를 강도, 아까 그레디언트 강도를 늘려주고 다른 거를 줄여주면 다음에는 이 가장 그레디언트가 센 걸로만 보내겠죠. 그거를 reinforcement라고. 그래서 after sync start to receive event, enforce a particular path, 대개는 low delay path, to receive high quality data. 난 저쪽에서 빨리 받으니까 나머지는 무시하고 그레디언트 줄여버려. 그래서 소스에서 싱크로 가는 그레디언트가 그중에 가장 로우 딜레이 패스가 처음에 그레디언트는 초기 값으로 작게 설정되어 있지만 자꾸 리인포스 됐으니까 이제 자주 오게 되면 그쪽 패스를 받겠죠. 그래서 글로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소스나 여러 개의 싱크, 센서들이 많고 싱크가 여러 개 있어도 싱크가 이쪽에서도 인터레스트 프로게이션이 다 서포트할 수 있다. 좀 특이하지.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IoT를 소개할 때 무슨 브로커 있고 얘가 어떤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얘가 알려주고 얘가 더 이게 디렉트 디퓨전의 아이디어랑 거의 같잖아. 그렇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거예요. 나중에 싱크가 이쪽에 그레디언트를 리인포스 시켜서 얘가 가지고 오니까 이쪽으로 줄이면 나중에는 이렇게 소스부터 싱크로 빨리 받을 수 있다. 이게 디렉트 디퓨전이고 센서 노드들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드레스 없이 데이터 기반의 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알겠죠? 디렉트 디퓨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다음에 라우팅 레이어에서 가장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싱크의 모빌리티. 센서들은 얘를 움직이려면 비싸야 되잖아. 그 움직이는 센서 놓고 되게 고정되어 있는데 싱크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 들고 휴대폰 싱크로 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러 간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싱크의 모빌리티를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한 가지 이슈예요. 또 다른 이슈는 싱크랑 싱크 주변에 에너지 홀이 발생하는 거.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 그랬죠. 핫스팟이 생기잖아. 그건 뒤에 나올 거고. 그래서 싱크 모빌리티를 어떻게 서포트하느냐가 2000년대 초반에 연구사 중에 하나였어요. 모바일 싱크를 가정하면 라우팅이 어렵다. 싱크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만약에 모바일 싱크 위치를 계속해서 프로퍼게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 위치는 여기 하고 전체 네트워크로 퍼져나가겠죠? 싱크의 위치가. 그러면 중간에 그 로케이션 업데이트가 전체 플러딩이 발생하니까 그때마다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는 많아질 거고 플러딩이 발생하게 되면 콜리전도 많아질 거고. 근데 그럼 움직이는 싱크를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이게 한 가지 이슈죠.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디어가 TTDD라는 게 아마 UCLA 스킴인가 그런데 Two Tier Data Dissemination Protocol. 그래서 되게 복잡한 스킴인데 이렇게 하면 기존 거보다는 모빌리티를 확실하게 서포트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뭐냐? TTDD의 아이디어는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싱크가 움직이면서 하려면 플러딩이 발생하잖아요. 계속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알려드리니까. 그거를 전체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셀로 나눈 다음에 그 격자로 나눠서 그 셀 안에만 플러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격자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Two Tier Data Dissemination Protocol.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센서는 스테이션을 움직이지 않지만 얘가 가정한 거는 이걸 잘 하려니까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GPS, 로케이션 알고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로케이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격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 로케이션을 모르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르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GPS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코스트가 들어가죠. 로코스트 센서는 안 되고 GPS 당시는 상당히 비쌌으니까 지금도 싸진 않지만. 그래서 각각의 센서가 만약에 데이터 수집 소스들이 자신만의 그리드 스트럭처를 빌드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의 그리드는 띄엄띄엄 바비판 모양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포워드 할 때는 전체 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드의 그 교차점이 되는 그리드, 그걸 디스에머네이팅 노드라고 하는데 그 그리드 포인트로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럼 전체 플러딩이 아니라 그리드를 향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바일 싱크는 자신의 로컬 셀에서 로컬 그리드 셀 안에서만 자기의 위치를 플러딩하면 그리드에 있는 디서미네이팅 노드로부터 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모빌리티를 서포트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소스니까 모든 센서가 사실은 그리드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 센서가 정보를 다 수집하니까 센서가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나운스하고 그래서 어느 일정 간격으로 이 디세미네이션 노드 그리드 포인트를 만들어서 얘한테 이제 메시지 전달해 놓는다. 그럼 그리드를 만들면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지고 싱크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쿼리, 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하면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디세미네이션 노드를 이미디어트 디세미네이션 노드라고 하고 얘들이 이제 중계를 해줘요. 쿼리를 이 그리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 제가 어떤 정보를 오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얘가 어디 있건 간에 얘는 로컬 플러딩만 하면 그리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쿼리가 전달되고 그러면 이제 소스가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방법이죠. 알겠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 언젠가는 또 이 싱크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움직이면서 트래젝터리 포워딩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미디엇 디서미네이팅 노드가 이제 나중에 바뀔 수가 있고 자신의 바로 옆에 있던 인접한 노드를 이미디엇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이미디엇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개하는 노드를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스킴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트래젝터리 포워딩을 보면 지금 이제 이그젬플이 Trajectory Forwarding from Immediate Dissemination Node DS to Mobile Sync S1 via Primary Agent and Immediate Agent. 에이전트가 둘이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Immediate Agent는 그 싱크로부터 원합 디스턴스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센서 노드를 Immediate Agent라고 하고 걔는 직접 싱크 노드한테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 하지만 싱크가 자신의 현재 이미디엇 에이전트의 트랜스미션 레인지 바깥으로 가게 되면 이미디엇 에이전트를 재설정해 줘야 되죠. 재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it picks a new immediate agent from neighboring node. 그 다음에 S1은 그 다음에 이제 primary agent라고 그래서 S1 sends an update to primary agent and primary agent로 해서 old immediate agent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미디엇 에이전트로부터 다시 또 뉴 이미디엇 에이전트로 계속해서 프로포게이션 해줘야 되는데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는 어떤 특정 PA 디스턴스일 때는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를 변하지 않고 얘가 뭐 중계를 해준다 하는데 나 상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걸 본 순간 내가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워킹 안 해. 이거 나는 어떤 아이디어 스킴을 AMAC도 그렇고 전에 여러분의 스피드맥 소개했고 이제 VSR 소개할 텐데 스킴을 제안할 때마다 구현 불가능한 거를 제안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안 해. 우리 논문을 위한 논문은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죠. 우리 연구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백그라운드는 프랙티컬하지 않은 건 관심이 없어요. 이걸 보고서 아 여기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고 제안을 한 게 VSR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디엇 에이전트가 얘가 또 이미디엇 디스메리스를 다시 설정하면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 뭐 하는데 워킹은 할런지 모르지만 문제가 좀 있죠. 플러딩도 하고 모든 노드가 이렇게 GPS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격자를 모든 센서가 다 관리해야 되잖아. 모든 센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분산되니까. 근데 이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큰 거지. 그 다음에 뭐 트레디션. 그래서 제안한 게 Virtual Sync Rotation이라는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4년쯤에 나왔나? 2005년에 나왔나? 근데 초반에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서베이를 해봤어요. 모바일 싱크를 지원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뭐가 있냐 했더니 뭐 모비컴, 센시스 뭐 이런 스킴들이 제안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UCL에서 제안한 TT, Two Tier Data Dissemination 프로토콜이고 서울대에서 센시스에 제안한 SID라는 것도 있고 USG에서 제안한 뭐 HLE, TDR 뭐 이런 스킴들이 있어. 모바일 싱크를 타겟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우팅 스킴들이 제안했지만 다음과 같은 리미테이션이 있다. 일단 TTDD는 로컬 플러딩을 쓰죠. 그렇죠? HLE, TDR인가 이 스킴은 기본적으로 디렉트 디퓨전에 기반하고 있어서 글로벌 플러딩을 써요. 글로벌 플러딩을 쓰면 될 게 아니겠어요. 안 되죠. 성능은 안 떨어져. TTD보다 더 못해. 그 다음에 SID나 HLDDR는 GPS, 센서가 GPS가 있어야만 우리가 모바일 싱크 서포트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하지만 GPS 리시버가 비싸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더라도 만약 GPS 없이 하려면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 스킴을 써야 되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은 이 3변 측량이나 3변 이상의 멀티레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쓰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GPS를 안 쓰면 뭔가 위치 이게 부정확하고 오버헤드 커지고 GPS는 비싼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현재의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스킴은 프랙티컬하게 모바일 싱크는 서포트 못해.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목적이 GPS 필요 없이 플러딩 완벽하게 없애고 GPS 없애고 스케일러러블하게 센서 노드에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이제 Virtual Sync Rotation이에요. Virtual Sync Rotation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라우팅과 맞춰 센서 노드를 움직이지 않고 이건 뭐 다 같은 가정에 GPS 필요 없다. 일반적인 라디오를 가정한 거고. 그래서 그럼 이런 모바일 싱크가 왜 필요하느냐? 어떤 적이 출몰했다. 그럼 이 센서들이 수집한 다음에 싱크가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예요. 이 탱크의 위치나 그런 정보를. 그 다음에 얘가 이거 말고 해도 예를 들어 화학 무기가 왔다. 그때도 만약에 군사들이 모바일 싱크 역할을 하려면 움직일 때마다 정보를 전송해야 돼야 되죠. 정보 수집해야 되는데 모바일 싱크가 서포트 현재 TTDD나 이거 스킨 가지고는 화학무기가 발생해도 군사한테 전달이 안 돼. 그렇죠? 모바일 싱크 서포트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Virtual Sync Rotation.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크게 두 가지. 모바일 싱크를 서포트하겠다. 플러딩 없이, GPS 없이. 두 번째, 싱크 주변에 핫스팟이 생기죠. 엔드로이드 소모가 싱크 주변 네트워크 트래픽에 누굴 싱크로 해도 그 주변은 엔드로이드 소모가 고갈돼. 릴레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하겠다. 그래서 Virtual Sync Rot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아이디어들이 어떤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아이디어들이 나왔냐면 라우팅이 한쪽으로 싱크를 하고 트리 토폴로지를 만들어 놓으면 트리 주변이 고갈이 돼.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빙빙 돌아가.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야 골고루 쓰니까. 에너지 소모를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능하나 해보려는 게 기존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스킴이 다 있어. 뭐 꽈배기처럼 돌아가는 거 뭐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핫스팟을 해결한 거고 모바일 싱크는 아까 TTD 같이 GPS 가지고 해준 거죠. 두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겠다는 게 버추얼 싱크 로테이션이고.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 싱크를 고정하면 문제가 된다. 싱크를 이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게 버추얼 싱크 로테이션이고 실제 싱크 대신에 가상 싱크를 사용해요. 버추얼 싱크를 기준으로 얘가 실제 싱크가 아니라 버추얼 싱크를 기준으로 트리 토폴로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싱크 대신에 가상의 싱크, 일반 센서 노드를 기준으로 걔를 중심으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그래서 초기에 센서 노드가 디플로이 되면 랜덤하게 어떤 특정 노드가 싱크 노드로 설정이 되고 걔가 가상 싱크를 주변으로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폴트 톨러런트 하니까 만약에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 노드가 페일하는 경우 가상 싱크도 바꿀 수 있고 중간에 그 토폴로지도 자동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폴로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우리가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오게 되면 트리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중간에 중복된 데이터 리던던트도 제거해 줄 수 있고 애그리게이션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싱크가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터 역할을 하게 되고 중간에 메시지를 소스로부터 수집하면서 중간에 필요하면 트리 형태로 애그리게이션 하겠다. 서머라이즈 하겠다.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 컬렉션 뿐만 아니라 디스에머네이션,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터 역할도 수행한다. 그래서 싱크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싱크의 위치로 얘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전송자 역할을 한다. 같은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버추얼 싱크로부터 실제 싱크로 가는 패스를 우리가 버추얼 패스라고 버추얼 패스를 통해서 싱크가 위치가 바뀌어도 싱크는 자신의 네이버만 설정하면 돼. 네이버를 통해서 원래 패스는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설정하면 새로운 버추얼 패스가 셋업돼 그 패스를 통해서 싱크가 아무리 움직여도 여러 개가 있어도 서포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점은 뭐야? 그러면 VS 트리, 버추얼 싱크 트리 안에 이미 패스 정보가 고정적으로 정선되어 있으니까 싱크가 여러 개가 있어도 싱크가 움직여도 어떤 패스를 통해서 가는지 다 알 수 있다. 싱크는 자신의 이미디언 네이버를 셋업만 하면 돼. 버추얼 패스만 셋업하면 메시지 하나만 하면 걔 패스가 설정이 된다. 그게 이제 버추얼 싱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싱크 로테이션 뭐야? 그러면 싱크를 설정을 해 놓으면 걔가 센서 노드인데 걔가 싱크 역할을 하면 주변에는 에너지 이 메시지가 집중되고 분산되니까 거기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싱크를 가상 싱크를 한 명을 해두면 그냥 내버려두면 걔는 고갈되고 그 부근 홀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중간에 로테이션 시켜주겠다. 뭐 20%, 30% 소모가 되면 랜덤하게 또 노드 선택해서 로테이션 시켜줘. 그래서 모든 캔디디 센서 노드 중에서 버추얼 싱크의 롤을 로테이션 시켜주고 로테이션 시켜줄 때 뒤에 나오지만 한 가지 방법은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은 거로 로테이션 할 수 있죠.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랜덤하게 하는 거. 근데 랜덤이 더 좋아. 랜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소모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디스트리뷰션 시켜주겠다는 게 VSR이에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돼요. 결국 버추얼 싱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소스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애그리게이션이 돼서 버추얼 싱크로 모이고 싱크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이 버추얼 패스 셋업 메시지가 기존의 트리의 패스를 통해서 자기 페어런트만 보내면 돼. 트리 토폴로지에서 간단하죠. 보내면 이 패스를 가지고 싱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얘 싱크 입장에서 이 패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싱크는 얘가 버추얼 패스로 가는 패스에 있는 노드다. 글로만 보내면 되죠. 그러면 얘는 버추얼 패스를 얘들만 기억하면 일로 가게 되고 얘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사이에 자기가 수신이 필요하면 얘한테 알리죠. 수신이 필요 없으면 수신이 필요할 때 알리면
움직일 때 어떻게 돼? Virtual Path Removal. 네 원업 디스턴스 빠지니까 이걸 제거하라 그러면 제거하고, 제거가 되면 얘는 금방 빛의 속도로 가니까 메시지가 오면 얘는 홀딩하고 있다가 Virtual Path Setup 메시지가 다시 오면 그 패스로 다시 보내게 된다. 오케이? 플러딩 있어요? 없죠? GPS 필요? 없어요. 라우팅? 페어렌트만 보내면 돼. 간단해. 그래서 이거 하고,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은 이걸로 끝나겠다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여기서는 일단 싱크 째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고정하는 그쵸. 예. 우리가 또 센서도 움직이는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의 라우팅은 또 제한한 게 또 있어. 여기 포함하지 않았지만, 모바일 센서 쪽에 라우팅도 있고, 뭐, 모바일 센서 쪽에 맥도 있고, 제한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이유가 이 센서 네트워크의 이 트리를 만들 때 어떤 노드가 있으면 거기 칠드런 노드가 있고 페어렌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죠. 근데 뭐 또 관리했냐면 자기보다 윈 레벨인 업, 피어, 그 다음에 다운 이걸 관리를 해요. 이러면 중간에 어떤 노드가 페일러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있으면 업이랑 다운을 이용해서 다시 패스를 셋업하거든. 그래서 폴트 톨러런트하게 라우팅 토폴로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에 2km by 2km에 한 400개의 노드를 하고 노드 수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메시지 패킷은 64바이트고 그때 소스 수로 센서들 정보 보내는 소스 수를 바꿔보고 또 싱크 수도 바꿔보고 싱크의 모빌, 싱크가 움직이는 속도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노드 페일러, 노드를 강제적으로 한 20개, 30%씩 페일러 했을 때 얼마 메시지 전달하는지 그 다음에 노드 수를 막 800개로 늘리거나 줄였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덴시티를 증가시킬 때 로테이션 펄리시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 딜레이, 에너지 성공,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성공률 이런 거를 TTDD랑 DD랑 비교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거지만 모빌리티 없이 움직이지 않는 싱크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들아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줘야 된다 이게 가정이니까 기본적인 경우에 싱크 수만 바뀌어 갔을 때 싱크 수가 많아질 때 어떻게 돼요? VSR은 에버리지 메시지 딜레이가 제일 작죠. TTDD는 조금씩 늘어나고 이 싱크 수가 적을 때는 이 뭐죠? DD가 웬만큼 뭐 VSR만은 못해도 웬만큼 하다가 싱크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오버헤드가 커지면서 디렉트 GP전의 레이턴시 길어진다. 플러딩에 이전하니까. 그 다음에 DD는 여기서 뺏고 성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 딜리버리 성공률, 싱크수가 많아지게 될 때 VSR은 거의 98%, 99%를 유지하다가 싱크수가 아주 많아지면 약간 성능이 감소되지만 뭐 TTDD에 비해서는 비슷하다. TTDD는 기본적으로 성능차가 좀 있는 거고 에너지 소모 DD나 TTDD에 비해서 VSR은 에너지 소모가 보통 반 혹은 반 이하죠. 에너지 소모를 줄 수. 왜냐? 얘는 라우팅 간단해. 페어런트만 보내면 되고 근데 네이버만 알면 돼 라우팅. 한자 분산 형태고 그래서 라우팅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맥은 그냥 일반 와이어리스 랜 맥을 가져간 거 보통 실험해서 이제 스피드 맥이나 A 맥 같은 거 쓰면 더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스 수, 센서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 보내는 애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 VSR은 뭐 여기 원래는 여러 번에서 평균하면 이게 일정하게 나올 텐데, 아마 시뮬레이션 한 번만 돌려서 거의 일정한데, TTDD는 이게 플럭츄에이션이 있지만 좀 증가하죠. DD는 소스가 많아지면 얘는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지고, 그래서 DD는 일단 성능이 나쁘니까 뺐고, 센서들이 많아질 때, 싱크는 VSR은 다 99% 유지하는데, 센서들이 많아지면 TTDD는 그리드 상태를 다 관리해야 되죠. 오버헤드 카드 성능이 쭉 떨어진다. 에너지 소모는 여기도 여긴 점점 더 적죠. 반 이하, 3분의 1, 4분의 1로 에너지 소모는 훨씬 VSR이 적다. 이제 모바일 싱크고 이쪽이 이제 X축이 싱크의 속도에 움직이지 않을 때 초당 5m, 초당 20m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초당 20m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m 10초가 사람이 제일 빠른 건데 그 2배로 달릴 때. 근데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VSR은 일정하죠.
왜? 뭐 할 게 없어. 그냥 패스 리무버, 패스 셋업 하면 알아서 보내. 그 중간에 홀딩하고. TTDD는 좀 플럭체이션이 있지만 이거는 TTDD의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걔네들이랑 같이 비교했거든. 근데 얘는 성능이 떨어지죠. 성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공률도 여기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도 90% 이상 하는데 여기는 한 30%로 떨어지죠. 속도가 빠르면 TTDD가 좀 서포트를 못 하는 거고 에너지 소모도 반이야. 속도가 빠를 때는 훨씬 더 줄 수가 있어. 오케이? 논문이니까 다 좋다는 거지.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뭐 A맥이건 스피드맥이건 이거건 지금까지 봐도 우리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 나는 스스로. 이거보다 더 클린한 스킨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노드 페일리어. 강제적으로 노드가 페일하지 않을 때 이게 노드가 400개고 스테이셔너리 싱크 5개의 소스를 가정하는 상태에서 페일이 없으면 99.8% 성공률인데 지금 5%, 10%, 15%, 20% 강제적으로 했을 때도 아까 그 업, 다운 노드들 자기 네이버를 가지고 패스 셋업을 다시 해준다 그랬죠? 거의 성공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굉장히 펄스 토러런트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2kB, 2000m by 2000m에서 노드 수를 100개일 때, 200개일, 300개일, 400개일 때 오버들을 보면 100개, 노드 수가 얼마 안 될 때는 DD나 TTD도 괜찮은데 노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DD나 TTD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VSR은 뭐예요? 그냥 네이버만 알면 되니까 스케일업을 하거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노드 수를 100개에서 800개까지 늘리면서 이 센서의 필드, 그 실제 피지컬 에어리아도 점점 크게 가져갔을 때 또 일정하다. 노드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얘는 거의 에너지 소모는 뭐 800개일 때 거의 대등하게 나오죠.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버추얼 싱크를 하나 쓰게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돼요. 노 싱크 버추얼 까만 게 뭐 여기 2% 이하로 떨어진 거거든. 여기 홀이 생긴 거야. 에너지 다 고갈된 거야.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그러면 버추얼 싱크 하나 셋업해 두면 아마 여기 싱크로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는 널널하고 여기는 다 에너지 소모 많아진 거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맥시멈 에너지 셀렉션. 센서 노드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맥시멈 에너지로 야 네가 싱크해. 네가 에너지 소모, 배터리가 제일 많으니까 네가 싱크해. 그렇게 하면 빨간색이 이렇게 좀 퍼지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지만 랜덤이 낫죠. 이거는 그냥 픽 랜덤이야. 이렇게 인위적으로 에너지 소모 제일 많은 걸로 하게 되면 그거 궁극적으로 걔가 또 고갈이 빨리 돼서 랜덤 하는 게 훨씬 에너지 소모가 적다. 그래서 로테이션 하면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모든 걸 다 싱크로 다 고용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해도 가운데 쪽이 에너지 소모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필드에서. 중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모바일 싱크, 아까 모바일 싱크 개수를 늘려도 모바일 싱크 여러 개일 때 스피드가 빠를 때도 VSR이면 다 된다. 모든 경우에 기존의 라우팅보다 다 좋다. 이게 VSR이고. 죽었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문제가 쉽지 않았어. 모바일 싱크, 야 로케이션 업데이트 여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GPS도 있어야 되고 플러딩을 해야 되는데 로컬 플러딩하고 뭐 여러 가지 스킨들이 나왔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한데 꼼꼼히 고민해 보니까 아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자랑 같긴 하죠. 우리 실내치기도 내가 이제 이런 문제 푸는 데는 좀 그게 있고 나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30년 동안 이걸 못 풀어? 풀릴 것 같은데 한데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 풀린 것 같아. 안 그래? 자기들 보기에 풀릴 것 같지? 이게 30년간 못 푼 문제 실내치기. 근데 혁신적으로 풀렸잖아 우리. 얘는
얘가 상업적으로 컸으면 각각 VSR이니 스피드맥이니 AMAC이니 뭘 좀 빛을 봤을 텐데 상업적인 그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 플러딩, 글로벌 플러딩을 다 기준적으로 기존에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스킨들이 사용했는데 버추얼 싱크랑 VS3를 만들어서 얘들을 다 없앨 수 있다. 플러딩 없다. 그 다음에 GPS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 글로벌 네트워크 토폴로지 필요 있어요? 없어. 로컬하게 페어런트랑 차일드만 알면 돼. 네이버만 알면 라우팅 가능하고 스케일러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죠? 에너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궁적 어떻게 해야 돼? 모두 디스트리뷰션 해야 돼. 그게 최선이야. 이거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 아무리 돌아가도 이거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버추얼 싱크 로테이션으로 그 문제를 완화시켰다. 그리고 이게 GPS 없이 로커스 센서 노드로 이게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 또 하긴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제 이 마넷 모바일 애동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모든 노드가 움직이는 상황. 우리 자동차 통신 혹은 로봇 아까 뭐 병사들 간의 통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이제 마넷에 대한 라우팅. 센서 네트워크보다는 마넷 라우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명하죠. 거기에 나오는 토픽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마 딥러닝, 아마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서 내가 뭐 기본적인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딥러닝에 대한 기본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제 IoT랑 딥러닝, 요즘에 IoT, 네트워크 쪽에 논문 가도 거의 다 딥러닝을 사용한 IoT. 그래서 그쪽에 논문 발표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혹시 여기 연구실에 궁금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실내치기에 대해서도 내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봐서 뭐 시간이 되면 내가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소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이제 마넷이랑 딥러닝, 뭐 실내치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논문 발표를 듣는 순서를 하고, 다음 주에 시험이고, 시험은 2시간, 9시부터 11시고, 여기 우리 학생들은 내 시험을 봐서 했지만, 뭐 이렇게 외워서 쓰는 거 별로 없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빵점이 나와.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학기도 거의 빵점이, 네, 컴퓨터 구조 대학원 수업에, F도 있었고, C도 있었어요. D는 설마 인간적으로 대학원 학생 주진 않는데, C까지는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빵점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요. 근데 마이크로 아키텍처보다 라우팅, 이쪽 네트워크가 좀 더 쉬우니까 여러분이 좀 공부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주, 중간고사 끝나고 2주 후에 봅시다.